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6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내 직책을 하나씩 버리려고 해서 사실상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뭘로 불러야 될지 잘 몰라 하는데, 예. 하나가 생겼어요. 어떤? 제가 출판사 대표입니다. 아, 그 출판사가 홀가분. 대표님. 네. 홀가분 출판사 네. 대표님이시네요. 그래서 홀가분 출판사가 이제는 책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텍스트도 만들어내면 좋겠다 해서 영상물로도 만들려고 해서 TV란 말을 붙일 만큼 본격적이진 않지만 뭔가 영상물을 책 내듯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자신이 없어서 우리 친한 선생님 하나 모셔서 한 분 모셔서 같이 얘기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개를 해야 되겠죠? 예. 네. 어떤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필명을 디에고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고, 그 중에 한국 고대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명이 디에고인 이유가,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그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가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시긴 했는데, 디에고 마라도나라는 이 왼발을 아주 잘 쓰면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당시 축구 전술상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창의적인 축구를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을 이제 너무 좋아해서 그분의 이름에서 필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디에고라고 이렇게 필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디에고인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다 얘기하셨네. 예. 네. 물어보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답을 드렸네. 네. 디에고님하고 줌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면 뒤에 축구장이 나오더라고. 그게 그런 뜻이군요. 예, 맞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장이요? 제가 또 마라도나가 이제 과거에 몸을 담았던 팀 중에 FC 바르셀로나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누캄프 혹은 캄프누로 불리는 아주 웅장한 축구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래돼서 좀 낡고 그래서 새로 이제 공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누캄프의 주관부랄까? 그거를 이제 뒷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바르셀로나에 있는 누캄프에 꼭 한번 가고 싶습니다. 네. 축구도 잘하세요? 축구는 좋아합니다. 예. 잘하지는 못하는데, 좋아해서 자주.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유럽 축구나 K리그, 직관 가서 보는 것도 좋아하고, 중계방송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참고로, 수원 블루잉즈를 응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2부 리그로 떨어져서, 작년과 올해 2부 리그에서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곧 부활해서 1부 리그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도 1, 2부가 있군요. 예, 맞습니다. 네. 나는 바둑을 엄청 좋아하고 바둑 기사들 많이 하는데 둘 줄을 몰라. 바둑 두본 지가 100만 년 전이에요. 중학생 때 두고 안 둬봐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나처럼 또 축구를 못하면서 축구를 보기만 좋아하는 거 했더니 잘 하네요. 좋아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우리 디에고님하고 같이 하려고 한 것은, 이분이 고대사, 가야사 전문가예요. 가야 아시죠? 가야. 근데 가야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신학도 무지하게 잘해. 잘 알아. 민중신학도 웬만한 민중신학 못지않게 잘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아는 사람들이 좋은데, 그래서 우리 디에고님하고 같이 홀가분 출판사의 영상물을 같이 만들면 좋겠다 해서 초대했습니다. 출연료는 없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이렇게 과찬을 해줘서, 민중신학은 배우고 있는 중이고, 가야사는 제 전공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야사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하려는 이 영상은 4번 할 건데요. 예, 4번을 이제 우리 디에고님을 모셔서 지칠 때까지, 예, 내가 이제 지칠 때까지 이 말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요새 엄청 바쁘거든요. 근데 이제 4번에 걸쳐서 뭘 할 거냐면, 저희가 홀가분 출판사에서 낸 2번째 책이 있어요. 현재까지 2번 나왔어요. 2번째 책이. 혹시 이 책 아닙니까? 네, 이 책입니다. 예, 극우주의와 예. 기독교. 이런 책이에요. 아마 안 보일 거예요. 글씨가 작아서. 네. 근데, 이 책이 4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개 장을 한 장씩 한 번에, 한 달 주기로.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넉 달에 거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실은 작년에 이것을 하려고 했고, 한 2번 정도 녹화를 했는데, 2번 다 녹화에 실패했어요. 기술상의 착오로. 네. 예. 두 번 다 소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화면은 잘 나왔으나 목소리가 소리 모양만 나와서 소리 전문가 한 분을 저 뒤에 모셨고, 촬영하신 분도 저기에 모셨고,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는 우리 말고도 2분이나 더 있습니다. 홀가분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4번에 걸쳐서 다룰 예정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극우주의가 준동한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예, 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책은 지금의 이슈가 되기 약 한 1년 전에 극우주의와 기독교라는 이제 제목으로 출간이 됐는데, 이 책을 보면 이러한 사태를 예견 혹은 도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혹시 이걸 예견하신 건 아닌지, 아니면 어떤 계기에서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됐는지. 사실은 이 책이 나온 건 24년, 작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극우주의가 창궐한 것은 20세기 초, 2010년대 초쯤부터 아주 맹렬하게 극우주의가 불타올랐거든요. 2010년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극우주의가 막 폭발적으로 분출하던 시기에 나온 거니까, 사실은 예견했다기보다는 이제 뒷북치는 거였는데, 예견한 것처럼 보인 것은 이 작년도 1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사태가 이제 마치 우리 사회에서 극우주의가 갑자기 분출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착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저로서는 행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아니지. 불행인데, 그래도 어쨌든 극우주의로 책을 쓰는 바람에 뭘 이렇게 시대를 앞서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줬네요. 이 책이 또 귀한 게 극우주의와 기독교를 이제 연관해서 다룬 이제 콘텐츠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전에 다룬 내용은 거의 올빼미님께서 쓰신 이 극우주의와 기독교가 유일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극우주의 하면 다 기독교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막상 극우주의와 기독교를 다루는 작업들은 생각보다 없어요. 네. 신학자들은 극우주의가 사회과학적인 물음 같아서 잘 안 하고, 또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것 같아서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비어있는 그런 주제인데, 그래서 뜻밖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할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이 극우주의와 기독교 문제는 보통 한국의 극우주의나 극우주의를 다루는 이런 콘텐츠들, 혹은 기사들을 보면 이제 국내 문제에 좀 국한해서
이렇게 다루는, 좀 심도 있게 다루는 이런 것들은 제가 더러 살펴봤는데, 그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또한 이를테면 뭐 이탈리아의 극우주의 총리가 이제 등장하고 북유럽에도 극우주의의 물결들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 극우주의가 약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야를 넓혀서 그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슈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렇게 파악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이유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우주의가 한국에서는, 중요한데도 잘 질문이 안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는 극우주의에 대한 물음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민중신학자로서 극우주의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저한테 있었던 건데요. 예. 우리 상희 선생님 민중신학에 대한 식견이 많은데, 예. 특히 이제 또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있잖아요. 예. 캡사이 신학. 캡사이 신학. 네. 캡사이 신학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제 그 고민 들지 않아요? 민중신학을 많이 다루거든요. 도대체 뭐가 민중신학인가? 민중신학자가 말하면 민중신학인가? 민중신학자가 말 안 해도 민중신학적인 내용이 다뤄지면 민중신학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처음 그 민중신학을 접했을 때는, 일종의 교과서적인 그런 규정들이 혹은 정의가 있었다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빼미님을 처음에 뵀을 때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제 질문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안병구 선생이 말한 민중신학의 핵심이 뭔지, 혹은 뭐 2세대, 3세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민중신학이 뭔지, 이러한 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연구사 쪽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예, 이런 거에 이제 천착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올빼미님께서 쓰신 글을 보면서, 그게 아마 민중신학의 태동, 시초를 다룬 글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평을 하시는 글이었는데, 그 글 말미에 지금의 그 민중신학은 고통의 현장, 예, 어려운 삶의 현장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의 이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이제 지금의 민중신학이다. 네, 이 내용을 보고 좀 나름의 좀 깨달음을 얻어서 민중신학을 바라보는 제 시야가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 질문 드리면, 이 책은 극우지와 기독교에서 기독교 혹은 이제 신학을 다루는 그런 글인데 혹은 책인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그 사회과학적인 혹은 역사적인, 물론 이제 올빼미님께서 이전에 펴내신 책들도 사회과학적 혹은 역사적 맥락들을 다루는 그런 방법론으로 서술이 되어서 이 신학책인지 혹은 사회과학 역사적 비평서인지 저도 이제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그 표현하시는, 서술하시는 일단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 얘기 대답하기 전에 이제 네네. 우리 디에고 선생이 말하는 중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비밀 하나를 폭로했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올빼미가 저예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예. 제가 입에 배워서. 네. 예. 김진호 선생님 올빼미입니다. 사실은 둘이 처음에는 실명 얘기하지 말고, 뭐라 그래나, 필명도 아니고, 닉네임으로 얘기하자. 그래서 저를 올빼미로 하려고 그랬는데, 제 지인들이, 너는 네 이름으로 말해라.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저만 실명으로 하는데요. 이제, 사실은 우리 디에고 선생이 민중신학으로 이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책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해서 이제 민중신학에 관한 책을 쓰면 민중신학자들이 한 사람씩 먼저 주제를 대충 정하고 한 사람씩 적합한 필자를 찾아서 맡기고 나오면 책을 내고 이게 이제 민중신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민중신학을 하는 건 이제 너무 진부하고 민중신학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요청을 드린 게 교회에서 민중신학 책을 만들고 싶어 한다면 민중신학이 혹은 민중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달라고 말하는 질문을 먼저 해주세요라고 물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에고 선생과 몇 분이 교회 분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요런 거, 저런 거 해갖고 했고, 그래서 그걸 또 민중신학자한테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민중신학으로 더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 신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매칭돼서 글을 쓰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민중신학에 대한 실험이기도 하지만 사실 민중신학의 제가 보기엔 정신인데 민중신학은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질문은 내가 아니라 누구의 말을 경청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지. 민중신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물음에 대한 경청이지. 그런데 이 책은 극우주와 기독교는 사실은 네 번의 어떤 포럼에서 발표된 글들을 묶은 거예요. 근데 네 번의 포럼은 포럼 기획자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 질문에 답하라고 나한테 요청한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이거든요. 내가 구성해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구성한 거죠. 그런데 그 질문자는 이 네 기관은 다 학교 단체가 아니고 일반 대중과 접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대중에게 뭔가 말을 걸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답을 하십시오라고 나한테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자는 그가 상상하는 대중을 대표해서 나한테 말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 답을 한 거다. 그래서 민중신학적인 형식, 글의 형식은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민중신학은 질문에서도 출발해서 그 질문 속에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뭐하러 답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초청하고 뭐 발표를 지급을 하겠어요. 그냥 이미 다 아는데.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평소에 접할 수 있었던 얘기보다 좀 더 넓게 혹은 좀 더 깊게 이 얘기를 펼쳐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책에서 이제 그렇게 다룬 거죠, 내용을.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우리 영상을 이제 진행하면 좋겠는데, 네. 사실 이게 본론인데 벌써 한 절반은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뭐부터 할까요? 일단은 그 세계와 종말의 징후를 이제 맥도날드 모스크바점이 이제 철수한 거에서 이렇게 착안하셔가지고 논의를 전개하고 계시는데요. 여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질문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 근데 이때 이 글이 발표된 때는 2022년 7월 27일이에요. 7월 27일. 네. 상징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와 신학 포럼이라고 하는 연구 기관인데 학술적 기관이 아니라 교회와 연구자가 매칭돼서 같이 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실험적 기구인데 성공을 못했어요. 어쨌든 5년 동안 그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몇 개 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매달 포럼을 했고 1년에 한 번씩 연례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가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막 한참 있을 때라 이제 평화신학 포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평화신학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 언제 연례 포럼을 하면 좋을까? 그럼 7월 27일이 딱 좋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매년 공개 발표, 포럼은 매달 하고, 우리끼리. 공개 포럼은 7월 27일 날로 했다. 평화를 상징하는 날이 한반도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이 글이 발표된 22년 7월 달은 그해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다 아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물음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가 볼 때는 그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세계화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세계화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뭘 상징하냐면 세계화가 저물고 있다. 라는 거죠. 그걸 이제 보여주는 징후적 사건이 모스크바의 맥도날드점의 폐쇄예요. 맥도날드가 러시아 모스크바의 이제 대리점이 뭐예요? 분점? 직영점을 낼 때는 세계화는 이제 철의 장막도 뚫고 갔다. 이걸 얘기해주는 상징적 사건이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했어, 서양 매체들이. 그런데 그게 철수했다라는 것은, 아, 이제 세계화가 끝을 향해 가고 있나?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런 사건으로 모스크바점의 철수에 대해서도 세계 유력한 매체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지. 그래서 모스크바점의 폐쇄는 이제 겉으로 나타난 사건이고, 사실은 그것이 22년인데, 러시아 침공과 폐쇄는. 근데 그것이 보여주는 이렇게 세계화의 어떤 가을이라 그럴까? 가을에 접어들고 있는 세계화, 겨울을 향해 치닫고 있는 세계화의 양상을 전형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 시점이 2010년대와 더불어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세계화라는 것은 이제 미국이 뭐 많은 영역에서 세계화가 있었지만 미국이 세계화를 추동했죠. 그렇죠. 미국이 추동한 세계화는 글로벌 자본이 추동하는 세계화예요. 글로벌 자본은 온라인 디지털 세계가 촘촘하게 만들어지면서 세계 곳곳에 관한 정보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 원재료에서부터 최종 생산물 그리고 판매까지 잘 연결된 어떤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원산지는 어디에서 재료들을 구입하면 제일 좋을지, 그 재료들을 가공하는 곳은 어디에 공장이 있으면 좋을지, 그것을 판매하는 것은 어디서 판매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런 걸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글로벌 밸류 체인. 예, 그러니까 글로벌 가치 사슬. 가치 사슬. 네. 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막 작동되었고, 그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던 때는 아마 2000년대인 것 같아요. 2000년대요. 네. 근데 2000년대에서 이제 자본의 이윤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1980년대부터 이제 세계화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쯤 오면 이제 세계화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막 한참 2차 대전 이후에 높아졌을 때 못지않은 생산성이 이제 있었는데 너무 빠르게 2010년대에 오면 세계화에 이제 가을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징후가 뭐냐면 아까 글로벌 밸류 체인은 원산지에 공장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국이 원산지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자국에 강물이 있더라도 그걸 생산하는 공장 국가는 발전된 국가니까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 가격이 안 맞아. 그러니까 가격이 싼 곳에서 원산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공장이 자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걸 오프쇼어링이라 그래요. 오프쇼어링. 네. 근데 오프쇼어링 했었던 공장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해. 그걸 리쇼어링이라 그러는데 리쇼어링 현상이 2010년대 급속하게 높아져요. 세계화가 저물고 있다는 징후. 그래서 이제 이 세계화에 저물고 있는 징후에 대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찌감치 포스트 세계화 논의가 시작되기 있어요. 이 책 부제가 포스트 세계화 시대가 들어가요. 포스트 세계화 시대 민중신학적 정치 비평과 산림정치의 관점에서. 이름은 제목은 이게 막 어려워서 구주의 기독교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부제를 읽다가 한숨을 쉬더라고. 어떻게 팔려고 그러시냐고. 안 팔려고 그래요, 그랬지. 근데, 그런데, 그 문제가 왜 극우주의와 관련되냐면, 세계화가 막 저물고 있을 때 공장들이 왜 돌아오겠냐 하면은, 공장에 떠나간 나라들은 실업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 부는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져서 부유해진 사회 많은데 또 막 굉장히 고급진 생산품들이 막 쏟아지게 나오는데 눈으로는 보는데 살 수가 없어. 절망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절망 계층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많은 절망 계층들 사이에서 포퓰리스트들이 니네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줘. 그러면서, 근데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정확하게 논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어떤 자들 때문이야? 라고 하는 희생양을 지목해 주는 거예요. 원인과 관계없이 증오할 대상을 지목해줘서 사람들이 모호했는데, 아, 그러네? 하면서 증오를 쏟아붓기 시작한 거죠. 감정에 요소한 측면들이 그렇죠.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떤 논리적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사상가들은 탈진실 사회라고. 탈진실 사회. 사람들이 이제 진실이 뭔지 논리적으로 묻지를 않아. 감정적으로 이게 진실이다 그러면 확증 편향을 가져. 그리고 그 논리대로만 생각을 해. 그러면서 어떤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그 놈들이 왜 이러지? 라고 막 논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한국이 그렇잖아요. 중국. 네.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형조현상이 엄청 심한 거죠. 그래서 막 논리와 사실과 관계없이 그냥 막 중국에 관한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면서 믿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확증 편향들이 막 난무해지는데 그러면서 혐오주의가 정치적 구호로 바뀌기 시작하고, 정치 게임에 들어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대중들이 정치적 주체가 되는데 혐오하는 주체가 돼. 이런 걸 극우주의라고. 극우주의. 네. 그런 극우주의 현상이 201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물결쳤어요. 그래서 극우적 범죄도 많아졌고, 극우 정치 세력도 약진을 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2010년대는 극우주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였고, 한국은 아직 극우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죠, 2010년대. 왜냐면 2010년대는 한국에 막 권위주의 정권을 쫓아내고 촛불 시민들이 막 나와서 시위하고 그렇죠. 막 그랬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약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퇴조한다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한국은 민주주의가 약진한다고 우리는 생각했지. 그래서 한국은 이제 탄탄한 민주주의 국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런 기운이 극우주의가 창궐하는 것을 억제하는 동력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극우주의가 자라난 거지.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촛불 정부라고 자임했던 정부는 불과 5년 만에 몰락했고 들어선 새 정부는 완전히 극우적 포퓰리즘 정부 같은 방식으로 했고 그 포퓰리즘이 안 먹히니까 쿠데타를 기획을 했고 친일 쿠데타를 이렇게 된 거가 아닐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를 바꿔서, 이 세계화의 종말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바라볼 것인가, 해석할 것인가, 이게 또 한 가지의 포인트가 될 텐데요. 먼저 이제 선생님께서 극우주의와 기독교에서 전망하신 건, 분석하신 거는 세계화의 종말과 신냉전의 출현. 예, 냉전이라고 하면 우리 과거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이 두 사회가 서로 경합을 벌이고 어떤 블록을 만들어서 서로 대치하던 그런 시대의 상들을 우리가 이제 냉전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과거에. 예. 이 세계화의 종말을 신냉전의 출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했죠. 예, 네.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신냉전이 사실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 정부가 한 말이거든요. 그것도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한 말. 그 이제 그렇게 나온 맥락은 뭐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세계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보면 세계화가 이제 막 저물어가고 있는 시기에 세계화로 인한 부작용이 막 이제 막 숨겨졌었던 부작용들이 막 폭발하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떤 부작용이?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 양극화. 예, 내가 제일 심각한 건, 내가 보기엔 제일 심각한 건 양극화예요. 양극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소비자가 돼야만 떳떳한 주체가 되는 시대에 소비자가 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세계화는 어떤 어려움이 이제 세계화는 이제 이제 막 여러 위기가 있고 막 여론이 막 들끓는 거죠. 세계화를 후퇴시켜야 된다는. 근데 특히 이제 미국은 어떤 위기에 봉착했냐면 정치인들은 그런 요구에 예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를테면 경제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본가, 투자자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윤이 더 많이 남는데 더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세계화는 그런 힘이 막 강력했던 시기였고 그래서 국가도 그런 자본의 눈치를 봤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국내에 국민들의 여건이 열악해지더라도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 때 이제 유리한 거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더 국민들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여론을 만들어냈죠. 그게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는 낙수 효과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유명한 낙수 효과. 예.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 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경제가 발전했는데 먹는 놈은 먹고 못 먹는 놈은 더 배고프더라.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기회도 없더라. 이제 뭔가 경쟁을 할 때 출발점이 너무 달라. 교육도 그들은 너무 좋은 교육을 받고 이들은 교육 기회조차도 없어져 버리고 공교육은 무너져 가고 있고 공공 시스템은 없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세계화는 이 위기에 봉착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제 워싱턴 정가는 어떤 어려움에 빠졌냐면 세계화를 하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 발전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자국의 GDP의 30%가 40%인가를 따라오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아작을 내버렸거든. 일본이 그랬었죠, 과거에. 네. 일본이 그랬고 소련이 그랬어요. 소련이 먼저 그랬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국가가 이제 미국의 워싱턴 정가는 그런 게 예민해진 거예요. 근데 그런데 중국이 미국의 GDP 40%에 도달한 때가 2008년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날 때 그땐 미국이 그걸 수습하느라고 중국을 대처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중국은 70%까지 따라온 거죠. 그 정도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미국의 몇몇 싱크탱크에서는 예측을 하기를 따라잡힌다. 언제? 2027년, 8년이면 따라잡힌다. 2027, 8년이면 눈앞에 온 거야. 그렇죠. 위기의식이 가득한 거죠. 워싱턴 정가가 긴장을 하면서 이제 중국을 봉쇄해야 된다. 중국을 봉쇄하려면 어떻게 될까? 막 그러는 와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연결되어 있고 동아시아 신냉전이 또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신냉전 얘기가 나올 때 동아시아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권이 아베 정권이었어요. 아베 정권이 2기 아베 정권, 1기 아베 정권 때는 아베 정권이 1년 만에 정권을 물려줬으니까 힘을 못 썼는데 2기 정권은 거의 한 10년을 했거든요. 일본에서 10년을 장기 집권이에요. 그리고 아베가 물러선 다음에 기시다 정부는 기시다는 온건한 정부지만 기시다는 아베파의 아베파를 등에 업지 않으면 수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베 노선의 그냥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 넘게 극우 체제로 간 거고 아베 정권이 추구했었던 것은 신냉전이에요. 동아시아 한미일 그 공조 체제 연합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하고 연합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한국은 미국하고 연대가 하고 있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하긴 어려운데 윤석열 정부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일본군이 유사시에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는 법적 체계가 갖춰졌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국방장관끼리 모였는데 뭘 얘기했는지 안 밝혀. 그렇죠. 그러니까 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유사시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위대가 한반도에. 자위대가. 예.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냉전인데, 신냉전은 사실은 초점은 우리는 일본이나 이런 데는 이제 군사동맹에 초점이 있지만, 미국은 경제적 봉쇄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대중국을. 네, 중국을 봉쇄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기엔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죠. 중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이거든. 근데 중국을 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자국으로 돌아오면 리쇼링 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그건 또 안 되는 거야. 자기네 피해가 너무 커. 그래서 우방국끼리는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프렌드 쇼링이란 말을 써요. 브랜드 쇼링. 예, 그래서 중국으로 간 거 미국으로 보내라. 그럼 미국의 공장이 세워지면 미국의 이제 노동자들이 취업하고 뭐 하니까 또 거기에 공급하는 공급 업체들도 활발해지고 하니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간 업체들은 미국은 너무 인건비가 비싸니까 힘드니까 미국이랑 이렇게 나프타 연대가 되어 있는 캐나다나 멕시코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로 간 것도 안 된다.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부과하겠다 해갖고 이제 또 난리가 난 거죠. 미국 약속을 어긴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이제 신냉전인데 문제는 신냉전이 진짜 냉전일까? 혹은 냉전인 척 할까? 왜냐면 신냉전을 강력하게 추진했었던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교역량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신냉전이 사실은 신냉전이 아니라 전략적 냉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과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포스트 세계화의 기획이 냉전이냐 신냉전이냐 전략적 냉전이냐라는 논의 이전에 문재인 정부는 더 많은 세계화를 추진했었어요. 근데 한반도 평화체제의 논의가 그거였죠. 그렇죠. 네, 그 세계화 정책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세계화 정책이 명분상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냐면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자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원 공급 체계를 만들자. 더 강력한 공급망을 만들어 놓으면 자본의 증식이 더 좋아지지 않느냐. 거기에 명분이 뭐냐. 한반도는 평화체제가 온다.
왜냐면 북한과 남한이 교류해야만 철도가 놓여지고, 그래야 러시아와 중국의 이 자원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아주 장밋빛 꿈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결합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전 세계가 겹쳐있었던 운전자로는 더 강력한 세계화 프로젝트였고, 포스트 세계화를 더 강력한 세계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했었던 한반도 운전자, 한반도 평화체제론, 또 하나는 신냉전론, 또 하나는 전략적 냉전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제 시간이 어느새 1시간이 돼서 급하게 마무리해야 돼서 급 마무리 모드로 가야 될 것 같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중신앙 얘기를 해야 되잖아. 아까 딴 얘기 길게 하다 민중신앙이 요만큼만 해놓고 이게 민중신앙이냐 이렇게 물어주셨거든요. 근데 그래도 민중신앙 얘기가 전체에서 중요하다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왜 중요하냐? 문재인 정부의 프로젝트도 또 뭐 미국의 프로젝트도 이런 것도 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통당하는 사람들, 세계화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삶에 기회를 주지 않는 거야. 기회를 주려는 고민이 별로 없어요. 혹은 실패한 거에 반목이에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일종의 낙수 효과가 기대됐던 것이었고 말은 안 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복지 같은 것으로 복지를 확대하면 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세계화가 강화되면 복지는 국민한테 하는 건데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국 그 당시에 장관 민정수석이었나? 민정수석, 청와대 민정수석. 네, 그분이 이제 헌법 개정안을 이제 초안을 만들어서 이제 방송을 통해 3회 발표할 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는 헌법 개정을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이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기획일 수 있지. 근데 그걸 야당에서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자체도 그것을 안 했어요. 철회했어,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발의안을 철회했어요. 다수당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지.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은 살림이 아니라 죽임이거든. 죽임의 질서란 말이에요. 예, 자연스럽게 넘어갔네요. 안병문 선생님이 생각하는 살림이. 근데 그것만 죽임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사람만 죽는 게 아니야. 이를테면 코로나 팬데믹이 왜 일어났느냐. 유력한 가설은 뭐냐면, 그 오프쇼어링 때문에 공장을 야생동물들이 사는 데다 공장을 지어놓고 도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지역에 서식하던 많은 동물들이 주거지를 잃어버리잖아요. 특히 박쥐가 주거지를 잃어버리는데, 박쥐는 이제 개체수가 많고 수명이 길대요. 그래서 온갖 바이러스가 기생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할 곳이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다른 조류에게로 바이러스가 옮겨가고, 그 옮겨간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과정을 통해서 신종 바이러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뭐 메르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코로나까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이 얘기는 우리가 컨트롤 못하는 바이러스의 등장, 그 출현은 결국은 죽임의 질서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와도 공생을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와 공생하기에 공생하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아직도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또 뭐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고, 기후 재난이 오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그러면 이럴 때 죽임의 체제는 사람만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의 죽임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이 세계화를 넘어서서 살림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민중신학, 안병문 선생이, 민중신학자 안병문 선생이 얘기했다. 그런 점에서 민중신학은
하나의 이 포스트 세계화에 대한 제4의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나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우리 네네네. PD님이 얘기하셔서 급 마무리 모드로 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원래 우리 디에고님이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서 나를 맹렬하게 공격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바빠갖고 맞장구만 쳤어요. 두 번째 때는 이 편에서는 제가 내가 조금 더 나를 죽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카로운 공격수의 모습 네.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녹화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